자, 3부 이어서 계속 할게요. 조직행동 연구의 수준 이제 설명하면서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자, 계속 봅시다. 자, 개인 수준에서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요거 우리 앞으로 이제 그 어펜디스 빼고 9개 장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셀프 컨셉이라는 거 있어요. 인디비주얼 측면에서 셀프 컨셉. 그러니까 개인 행동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기 전에 자아 개념을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확립해야 된다. 이 미는 뭐죠? 깨끗하게 안 지워서. 그래서 셀프 컨셉 조금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감. 자, 얘 이스팀, 셀프 이스팀 이거 보이실래나? 그치, 너무 조그맣게 써서. 셀프 이스팀은 자기 존중감이라고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셀프 이스팀이 결여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결여되는 경우 일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극히 일부 사람들이.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단 개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게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 성격, 그죠? 성격.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성격 그러면 재밌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MBTI 같은 거 많이 하죠, 그죠? 저도 MBTI를 해서 제 성격을 알게 됐는데, 뭐 공감되는 부분이 거의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성격이 INTJ라고 하더라고요. INTJ.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이거 챕터 3인가 거기서 다루게 될 텐데, 그때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에 보면은 MBTI 검사하는 거 이렇게 강의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자율과제로. 저도 제 성격이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상당히 좀 바뀐다. 어렸을 적보다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 특히 이제 결혼하고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제 성격이 INTJ에 상당히 가깝다. 그런 특성에 알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모션, 감정에 관한 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정 노동자들의 특징들 있잖아요. 호텔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승무원들 같은 경우 감정 노동자, 이모셔널 레이버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 혹은이 아니다. 가치관 혹은 태도, 애티튜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퍼셉션, 지각. 아까 제가 썼던 것들 물음표 박스 이야기하고 비헤이비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거 설명드릴 때 썼었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퍼셉션은 아마 5장에서 다루게 될 거고, 가치하고 태도는 4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직행동 수준 중에서 집단에 관한 거는 일단 그룹의 특징, 그죠? 그룹은 뭐냐? 그룹은 어떤 특징이 있니? 그리고 우리가 그 특징의 하나로서 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잘 다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폴리틱스, 정치, 조직 내 정치라는 말 많이 쓰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것인가, 정치적인 어떤 역학구도에 따라서 누가 더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죠? 누가 파워를 가지지도 않고, 우리 뭐 정당들 보면은 뭐 계파가 존재하고, 그죠? 누구 라인이 존재하고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조직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정치학하고 연관이 많겠죠. 이것도 따로 공부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중요하진 않아요. 별표 외쳤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끼리 집단 내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 컨플릭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 6장, 7장, 8장 뭐 이런 데서 다루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직 문제를 오르거니제이셔널 프로블럼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뭐냐면 조직 문화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 오르거니제이셔널 컬처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는 결국 다양성에 대한 이해다. 그죠? 뭐 연령에 따라서 문화가 좀 다를 수 있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성적인 어떤 차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뭐 장애냐 비장애냐,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직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건 리더십에 관한 거.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경영자가 갖는 리더십 같은 경우에, 그죠? 조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부서를 이끄는 중간 관리자의 팀 리더십이다 그러면 그룹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직 행동의 이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을 써보는 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챕터 1장서부터 챕터 9장까지 우리가 다 다룰 내용이니까 이렇게 공부한다. 그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페이지에서 다룰 내용들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조직 문화가 뭐라고 그랬죠?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독특한 클라이밋이다. 분위기 잊지 마세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될 거예요.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 다양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2장에서 배우고요. 리더십에 관한 것들은 9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6페이지 한번 볼게요. 6페이지 보면 제목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HRM과 OB, Organizational Behavior의 관계.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출발에 스킬이라는 거 등장하죠, 그죠?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에 스킬 나오고, 그 다음에 화살표 이어지는 거 보면 job, 직무, 그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그 다음에 리워드. 리워드는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스킬 다음에 뭐가 나오죠? job, 그 다음에 job 다음에 퍼포먼스, 성과,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냐면 리워드, 보상. 리워드는 보상.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앤 세티스팩션 나오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세티스팩션은 그냥 만족이라고 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는 욕구가 충족될 때, 그죠? 충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만족이라는 말로도 쓰거든요. satisfaction. 욕구가 충족되면 동기부여 일어나니까 같은 의미, 맥락으로 본 것 같아요. 자, 스킬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스킬이 있으면 직무 수행에서 성과가 나고 좋은 보상을 받고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스킬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관리자 입장이 있어요. 관리자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 입장이 있냐면 구성원들 입장이 있어요. 자, 관리자 입장은 뭐냐면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말해요. 뭐라고요?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 구성원들의 성격이 어떠니? 그죠? 구성원들의 성격이 어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어때? 구성원들의 태도가 어떠니? 구성원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리자들은 효과적인 자리에, 그죠? 아니요. 정확한 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킬 첫 번째는 관리자들이 구성원들, 특히 이제 조금 좁게 얘기하면 자기가 속한 부서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입장이 있는데 구성원들의 스킬은 뭐냐면 해당 직무 수행 기술을 말해요. 뭐라고요? 자기가 수행하는 해당 직무 기술. 내가 회계 부서에 있으면 회계 관련 직무 기술이 얼만큼 있는가? 스킬이 있는가? 그죠? 마케팅 부서에 있으면 관련된 스킬이 얼만큼 있는가? 이런 것들. 그죠? 제가 선생이라고 했을 때는 얼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선생인 사람이 직무 스킬이 높다.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이 직무 스킬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성과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HRM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보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보상. 그리고 OB에서는 뭘 잘해야 되느냐. 구성원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관리자들은. 그리고 HRM에서의 입장은 뭐냐. 구성원들이 직무 수행 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잘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이 스킬에 대한 것들.
함양시키려면.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보면 HRM적인 측면과 OB적인 측면, 조직 행동에 대한 측면들이 다 합쳐져 있죠.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까지 갈 것도 없네요.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총장님이 이유원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공부 가르치시느라고 애썼으니까 저희가 학교 측에서 특별히 보상을 해드릴게요. 뭔데요? 뭐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제가 보너스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제가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수준이 높아지죠. 동기부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발적인 행동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게임에 몰두하는 학생들 보면 누가 뭘 돈을 주지 않아도 밤새도록 열심히 게임하잖아요. 재밌으니까. 재미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이 리워드가 그죠? 금전적인 보상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거죠. 동기부여는 오비적인 측면 그죠? 보상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통 평가 보상 그러잖아요. 이 성과를 사실은 평가하겠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HRM의 영역이다. 우리 HRM의 영역 보면 그죠? 선발, 그죠? 교육 훈련, 평가 보상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HRM과 OB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거, 요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리워드하고 컴펜세이션 한번 구분해 보면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단어가 맞을까요? 요 말, 컴펜세이션과 리워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둘 다 보상인데 이 컴펜세이션은 금전적인 측면이 더 강해요. 또 상여금 얼마 받았니?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컴펜세이션 이 보상 얘기하는 거고 요 리워드는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인트린식 리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린식 리워드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뭐 인트린식이 본질적인 뭐 내재적인 이런 뜻이 있어서 내재적인 이거는 외재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의미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리워드라고 했을 때는 더 포괄적으로 이 개념뿐만 아니라 이 개념도 내재적인 것도 보통 금전적인 보상이 외재적 보상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거든요. 네. 내재적 보상이라는 거는 뭘 높여주냐면 자긍심, 명예,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내재적 보상이니 혹은 내재적 동기부여니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런 거 마음 깊은 본질적인 측면을 건드려 주는 거 이건 겉면, 금전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리워드가 컴펜세이션보다 더 큰 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직에서는 이 외재적 보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 총장님이 예를 들면 이원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 외대가 빛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보너스 저한테 주시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모티베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한 학기 공부 열심히 했는데 C학점을 주면서 비록 C학점이지만 너의 노력은 내가 잘 알고 있어. 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야. 이거보다는 뭐 받는 게 좋아요? A+ 받는 게 좋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HRM과 OB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진도가 조금 빠른가요? 지금 제가 지금 핸드아웃을 일일이 지금 다 설명하지 않고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학습하실 때 핸드아웃을 꼭 보세요. 미리 읽어오시면 좋은데 그러시기 어렵잖아요. 뭐 계절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어보세요. 아니면은 이제 뭐 수업 듣기 전에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거 배울까? 어떤 내용일까? 우리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뭘까?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을 열심히 듣지 않으면,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으면 우리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 핸드아웃은 책이 아니고 우리 이제 수업을 위한 교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하셔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강의 초반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그 조직행동 관련된 참고 서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글 같은 경우도 잘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건 어떤 것이고 이 주제는 뭐고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공부하세요. 여기까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공부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학습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절학기 여러분들 이제 선택한 거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7페이지 내용이 뭐라고 막 써 있어요. 뭐 조직행동에 대한 연구는 블라블라 하면서 과학적 관리에 대한 회의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근데 지금 이 내용 읽어보셔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 파워포인트 딱 띄워놓고 여기 보세요 하고 여러분들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여러분들 핸드아웃 지금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좀 늦게 보고 공지사항 같은 거 우리 공지사항은 우리 수업 카페 가서 보시면 돼요. 우리 카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거기서 수업자료 받으시고 그럼 왜 수업자료 거기다 올리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우리 학교에 강의자료 올리는 데가 닫혔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저번 학기 수업자료를 올리신 분들이 많아서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이용하는 거니까 왜 귀찮게 거기다 올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자료 뽑을 때 A4 용지에 한 2개 슬라이드 들어가게 뽑으면 되는데 한 8개씩 넣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필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2장 정도 넣으시고 필기 잘하세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7페이지 보고 계시죠? 7페이지는 지금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니까 8, 9페이지 쭉 이어서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할게요. 그게 더 이해가 하시는데 도움될 것 같으니까. 자,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우리말로 이제 행동적 접근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조금 생뚱맞게 나와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조직 연구의 흐름, 그죠? 이 말 드린 적 있죠. 경영학 연구의 흐름. 그래서 OT에서 올거니제이셔널 티어리에서 우리가 다룬다라고 했는데 현대 경영학이 시작된 게 20세기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20세기 초반에 이 등장하는 이론을 갖다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클래시컬 어프로치라고 해요. 고전적 접근.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이 테일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뭐 테일러, 그 다음에 베버, 그 다음에 페올 뭐 이런 학자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경영학 원론에서 아마 공부하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셔도 괜찮고요. 근데 우리 조직행동 공부할 때는 요 테일러 정도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들에 대해서 모르셔도 되는데 이 테일러에 대한 거. 그래서 클래식 접근, 그러니까 고전 연구라는 게 뭐냐면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연구되었던 경영학적인 어떤 흐름들. 되게 시기적으로 보면 19세기 초반부터 한 1920, 30년대까지. 예. 그리고 행동적 접근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게 2번이 돼요. 2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1930년대 이후.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접근이 있냐면 계량적 접근이라고 해서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퀀터테이티브 이것은 1945년 이후 연도로 얘기하면 그래서 경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학문적인 흐름을 얘기해요. 요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경영학 원론에서 이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스트래티직 어프로치라고 해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조직 연구의 흐름을 구분한 거예요. 시기별로. 20세기 초반에 등장했던 클래식, 그 다음에 1930년대에 등장했던 행동적인 접근 이론들, 그리고 숫자를 이용한 접근,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 전략적인 접근은 1960년대 이후.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이 행동적 접근을 왜 배우겠어요? 우리 조직 행동 공부하잖아요. 그죠? 조직 행동도 행동적 접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다루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동적 접근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명의 학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이 사람 학자는 아니다. 호손 스터디 혹은 뭐 호손 리서치라는 말 써요. 호손 연구. 주로 누가 했냐면 메이오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엘튼 메이오, 하버드 대학의 교수. 그래서 이거는 호손 연구는 이 호손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공장이거든요. 공장에 있는 어떤 동 이름이에요. 동. 무슨 동? 우리 학교로 치면은 뭐 사이버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하버드의 메이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로 연구됐다. 뭐 이 사람 말고 많은 학자들이 등장해요. 뭐 레슬리 버거라든가 여러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하여튼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분이 매슬로우. 매슬로우의 이론. 그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Need Hierarchy Theory. 욕구 단계 이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되는 맥그리거의 XY 이론. 매슬로우하고 맥그리거는 사람 이름이니까 이 사람들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직 행동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호손 연구를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레셔널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인간은 기계처럼 너무 합리적이면 레셔널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인간도 있지만 많은 인간들은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존재다라는 거, 자연적인 존재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인간의 특징이 바로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연구가 바로 호손 연구.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고전 연구 이야기하면서 테일러라는 학자 이야기했죠. 테일러 같은 학자들은 인간을 기계적, 합리적인 존재로 봤어요. 또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휴식이 어딨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뭐 초기 자본주의의 어떤 특징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 어찌됐건 테일러의 인간을 보는 관점, 조직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은 레셔널한 관점이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적인 출발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호손 연구. 아니다. 호손 연구의 회의적인 관점은 아니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테일러의 이론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다른 결과가 나온 것 뿐이에요. 그거 좀 정정할게요. 어찌됐건 호손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 자연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다, 자연적인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해야죠. 통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직행동 분야가 연구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됐어요? 그 다음에 매슬로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욕구 단계. 인간의 욕구는 5가지 단계를 거친다. 베이직 니즈서부터 이스팀 니즈, 존경의 욕구,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아실현 욕구까지 5단계의 욕구가 단계별로 충족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욕구 단계 이론. 그리고 맥그리거는 인간의 특징을 X, Y로 봤어요. 그래서 X형 인간을 가진 특징은 블라블라, Y형 특징을 가진 인간은 이렇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욕구를 어떤 식으로 충족시켜야 되느냐라고 판단한 학자예요. 메슬로우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요 세 가지 이론에 대한 주제를 포인트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파악하시고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